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풀이할 문제는 206페이지 그 지방행정에 관한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티부가설 중요하죠. 티부가설. 그 티부가설 발로 하는 투표죠. 자, 여기서 이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지방 서비스가 이제 서로 다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적정 공공재 공급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행정 서비스가 이제 이 지방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파레토 최적을 실현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티부가설은 어떤 그 성립 조건이 있죠. 조건, 가정, 여기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 논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티부가설은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이제 일종의 이제 상품 시장의 완전 경쟁의 논리를, 완전 경쟁 시장의 논리를 지방행정 서비스 공급 과정에 응용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티부가설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일단 다수의 지방정부, 공급자가 여럿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시장과 같이 주민들은 완전 정보, 3번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지방정부는 최적 인구 규모 체크해 두시고, 최적 인구 규모.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최적 인구 규모보다 인구가 많다 그러면 내보내려고 노력하고요. 인구 규모보다 인구가 적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최적 인구 규모가 5만 명인데 2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보내려고, 이 과정에서 서로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제 발로 하는 투표의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틀립니다. 자, 그다음 3번이요. 이제 이런 중앙과 지방의 관계. 중앙 집권이냐, 지방 분권이냐. 근데 이제 이 중앙 집권이냐, 지방 분권이냐의 문제는요. 이 20세기 행정국가에서 이루어진 신중앙 집권이라는 개념하고 80년대 신행정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지방 분권. 이 신지방 분권은 글로칼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세계화 속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는, 그래서 이제 세계화의 글로벌리제이션하고 지방화의 로컬리제이션이 결합돼서 글로칼리제이션. 3번, 자, 신중앙 집권화는요 20세기 행정국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력은 분산시키고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이제 20세기 행정국가가 되면서 생활권역이 넓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확대된 생활권을 관장하는 중앙정부로 권한이 커지고, 19세기에 지방자치를 했더니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력의 격차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걸 이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제 메우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행정국가가 되면서 환경 문제, 보건 문제, 이런 이제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 문제 3번은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1번에 유엔의 리우 선언.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이제 브라질 리우에서 92년도에 유엔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이 환경 문제 있죠. 특히 뭐 대기 오염 문제. 이거는 한 국가가 대처할 수 없는 오늘날 글로벌 이슈예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초국가적인 대응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요 1번 유엔의 리우 선언은 이제 92년도 이후에 나타난 문제다 보니까 신중앙 집권하기보다는 오히려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와 관련된 현상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 중층제가 있고 단층제가 있죠. 이건 뭐 여러분들 이론서에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계층 구조, 중층제, 단층제. 1번은 뭐 당연한 얘기고, 2번에 보시면 중층제는 단층제보다
기초와 중앙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광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한테 가죠. 근데 중층지에서는 반면 단층지는 어떻습니까? 중간이 없죠. 그래서 기초가 바로 중앙정부하고 의사소통을 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층지에서 2번은 맞아요. 중층지에서는 단층지보다 기초와 중앙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어. 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3번 보시면 단층지를 하게 되면, 그럼 자, 중층지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 있죠. 대표적으로 이중행정, 이중감독. 이걸로 인한 행정의 지연과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단층제를 하면.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행정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단층제예요. 이제 중층제에서는 기초정부도 책임을 지고 광역정부도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제 책임 자체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서울에 서초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서초구에 대해 서초구 여기에 서초구도 관여하고 누구도 관여해요? 서울시도 관여하죠. 이중행정 누구 책임인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반면 이제 단층제를 하게 되면 이게 없죠? 그럼 서초구 책임인 게 분명하죠? 자, 문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명칭 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 법률 조항을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름, 구역, 변경은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름 바꾸는 거, 그리고 이제 구역 변경, 그리고 폐치 분합, 폐는 폐지하는 거, 없애는 거고, 치는 폐는 기존에 있던 거 없애는 거고요. 치는 새로운 거 설치하는 거고, 분은 쪼개는 거고, 합은 합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구역 변경 그리고 폐치 분합은 법률이 만들어져야 돼요. 단 관할구역 경계만 바꾸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해요. 그래서 1번 보세요. 이제 구역 변경 통폐합은 뭐가? 법률 맞죠? 2번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령.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3번이 틀렸는데요.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그래서 읍면동의 명칭이나 구역 변경은요. 해당 그 읍면동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요. 조례로. 법률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광역은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이제 명칭 구역 변경은 법률로 합니다. 요것도 이제 그 4번에 정확하게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경계 변경은 이 4번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틀려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명칭 개편은 법률로 하지만 경계 변경은 기초든 광역이든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자, 9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이죠. 그래서 이제 단체장하고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 균형을 하도록 하는 기관 대립형, 기관 이원형. 이렇게 이제 지방의회하고 단체장이 대립 갈등하는 경우 이제 비상적인 해결 수단. 단체장이 어떻게 해요? 제의 요구하죠.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돼 있지 못해. 그러면 단체장이 뭘 할 수 있어요? 비상적으로 준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먼저 처분할 수 있죠. 선결 처분. 그래서 이제 1번, 3번, 4번은 이제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행사하는 일종의 비상적인 권한이죠. 그리고 직무이행 명령은요. 이거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 단체장한테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감독, 통제 수단으로 이제 하는 게 직무이행 명령이죠. 이거는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 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집행을 해태하고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국가의 지휘에서 어떻게 해요? 너 그거 해!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앙통제, 국가의 관여 수단이죠. 자, 11번 가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꼭 외우세요. 11번 보시면 이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뭐 예산의 심의확정 당연히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외국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근데 니은번은 이제 수수료 부과 징수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왜 틀리냐면 이 지방자치법은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라고 돼 있어요. 이미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으면, 법령은 국가법 질서잖아요. 법령이 규정하고 있으면 이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과 이런 것들은 이제 조례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려요. 법령에 규정된 때문에. 자, 13번 보시면, 자, 13번은요 주민 참여입니다. 이 주민 참여와 관련해서 아론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주민 참여의 단계를 8단계로 설명하죠. 아론스타인.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8단계. 조, 치 끊고 정, 상, 유 끊고 협, 권, 주. 조는 조작이고요. 치는 치료, 정은 정보 제공, 얘는 상담, 유화, 협력, 이제 권한위인, 주민 권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비참여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여고, 요거는 이제 명목적인 참여죠. 요건 이제 실질적인 참여고. 요거 외워주세요. 이 조작하고 치료는 참여 자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은 정보 제공. 정부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는 거야. 상담은 듣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쌍방향이 돼요. 그래서 1번의 해유. 해유는 유화입니다. 유화. 해유라고도 하고 유화라고도 해요. 2번의 정보 제공이죠. 여기서는 정보회로가 쌍방향적이지가 않아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파트너십, 협이죠. 그 다음에 권한위임, 4번에 이건 이제 실질적인 이제 참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번은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자, 15번으로 가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이제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 첫 번째 주민투표, 두 번째 조례개표 청구권하고 주민감사 청구권,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민 소송제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주민 소환제도. 이 5가지는 꼭 내용까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중에 이제 자 15번 주민감사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권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물어보는 거죠. 내용을. 자, 시도의 경우는 누구에게?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리는데 왜 틀리냐면 그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표 한번 보세요. 해설에. 주민감사 청구권은요. 이렇게 외우세요. 532. 500, 300, 200. 532. 그래서 시도는 500명. 그 다음에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여기서는 이제 300명. 그리고 시군자치구 기초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요. 지금 그래서 15번은 이런 15번의 2번은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지 않죠? 5, 3, 2, 500, 300, 200.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주민감사 청구가 행사가 되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요거 날짜 알아주세요. 60일 이내. 60일 이내 감사를 종료해야 돼요. 60일 이내. 만약에 이제 60일 이내 종료하지 않으면 이제 주민 소송으로 가요. 자, 그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5가지 가운데 직접 민주적인 요소 5가지 가운데 주민 소환 제도죠. 주민 소환 제도. 주민 소환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리들 있죠.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 교육위원. 그래서 1번 이제 비례대표 1번은 왜 틀려요? 비례대표는 정당 대표로 선출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다고 보기 어렵죠. 비례대표를 포함한 때문에 틀려요. 2번은 맞습니다. 임기 만료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 이때는 그냥 기왕 참은 김에 1년만 더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중요합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이건 주민 투표하고 똑같아요. 이제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일단 투표를 해야 돼요. 만약 3분의 1 투표도 안 했어. 그러면 투표함 개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총수의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4번은 간접 참여가 아니라 직접 참정이고 5번은 뭐 이거는 그냥 1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만 맞습니다. 정확하게. 자, 그 다음 19번 보시면 이제 자치권의 대표가 자치입법권이죠. 그래서 자치입법하면 조례가 중요합니다. 조례. 이것도 그 지방자치법에 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육번 여러분 자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가 중요하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사무란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만을 말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이제 법령의 범위 내에서란 법령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간이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기획본에 보시면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 대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규칙. 이거는 뭐 규칙 얘기죠. 그러니까 자치법규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 조례는 이제 지방의회가 제정을 하는 거고 규칙은 단체장이 이제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요건 지나치게 좀 디테일한데 그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을 해요. 그러면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단체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조례를 보고 마음에 들면 공포를 할 거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제의요구를 하죠? 며칠 이내 제의요구는 20일 이내. 그래서 니은번은 10일이 아니라 5일이에요. 이송되는 거는 5일이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 제의요구하는 거는 며칠? 20일 이내. 이송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이제 디귿번에 제의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방의회는 재의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재의결할 때는 정족수가 가중이 됩니다.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데 재의결 정족수는요.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가중돼요. 그래서 디귿번 틀려요.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여기는 출석 3분의 2가 돼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제의 요구를 했는데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조례로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단체장은 어떻게 하냐면 확정된 조례안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확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며칠 이내? 20일 이내. 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법원은 위법 적법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옳은 거는 이 중에 기역하고 리을법만 맞아요. 자, 21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 그 기능 배분,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배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원칙이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있죠. 보충성 원칙. 자, 기초가 자라는, 그러니까 보충성 원칙도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보충성 원칙의 뜻은 이런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봐요. 1차는 기초가 자랄 수 있는 것을 광역이나 또는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역이나 상급, 광역이나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개입은 기초가 하다 못하는 거, 최후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 그래서 21번 보시면 이제 보충성 원리를 다시 나눠서 보면 적극적인 측면이 있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 소극적인 측면이 3번이에요. 이제 개인이나 하급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 공동체가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좁은 의미의 소극적인 보충성 원칙이죠. 그러면 적극적인 거는 뭐냐?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의 보충성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 같은 것들이 기초가 재정 여건들 같은 거를 충족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개인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상급 공동체는 필요한 최소 수준, 이런 삶은 보장해줘야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자, 23번 보시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가 있습니다. 자치사무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예요. 그러니까 누가 비용 부담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는요, 국가가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위임자인 국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 돼요. 특히 기관위임사무는 100% 국가 사무다 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국가가 비용 부담을 다 해야 돼. 이제 단체 위임 사무는 이제 국가가 위임한 거긴 하지만 이제 국가적인 이해관계하고 지방적 이해관계가 함께 걸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립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경비 부담해야 되는 걸 뭐예요? 자치사무만이에요. 그리고 기관이임사무는 전적으로 어때요? 공동 부담이 아니라 기관이임사무는 전적으로 국가가, 위임자인 국가가 비용 부담해야 되고. 2번은 왜 틀립니까? 단체 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한 거야. 반면 기관이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단체장한테 위임한 거고요. 반대로 돼 있죠. 3번에 보시면, 자, 아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다 그랬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만을 말해요. 그래서 3번, 이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여전히 국가사무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이임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4번은 왜 틀립니까? 그러니까 지방의회 관여는요, 자치사무 당연히 되죠. 또 단체임사무도 돼요. 왜? 단체임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거든요. 하지만 기관이임사무는 여전히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관여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3번, 23번은 3번만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지방 재정, 특히 지방 재정 파트가 좀 중요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